자,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 갔네. 12월을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선 커피 한잔 하자고. 예전에 코로나가 아닐 때는 커피 들고 들어와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수업했었는데, 자, 이제는 뭐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맞죠? 자, 어쨌든 계속 갑니다. 알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몽골 제국의 발전 같이 봤었는데, 몽골 제국이 성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재밌는 파트예요. 쌤, 뭐 모든 부분이 다 역사쌤이니까 재밌어 보이는데, 당신들한테는 다 설명하면 너무 이게 쌤, 당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TMI가 많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가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몽골의 발전이었어요. 맞죠? 몽골 제국의 발전 과정 했는데, 그게 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래.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이제 뭐 몽골 제국이 발전한 데 있어 가지고 부족 회의가 중요했다는 거. 부족 회의. 글자 잠깐만. 글씨가 왜 저래? 부족 회의가 중요했다는 거. 이거 뭐 우리가 이 나라를 갖다가 회의를 갖다가 뭐 자세하게 알 수는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한때는 세계를 정복했던 국가니까 되게 특이한 겁니다. 이 몽골 제국은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특이해서 뭐 서양 학자들도 많이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13세기에 서양에 미친 영향도 꽤 컸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부족회의, 쿠릴타이가 있었다는 거 정도. 쿠릴타이 제도,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둡시다. 부족회의.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중국사는 몽골 유목민족과 한족 간의 어떤 다툼들, 그리고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목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체제 같은 거 좀 알아둬야 되잖아. 맞죠? 뭐 맹한모국제 나오면 뭐 여진족, 금나라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남명관제, 북명관제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 뭐 거란의 요나라의 뭐 이중적 통치체제 정도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고, 흉노하면 뭐 좌연한, 우연한 해가지고 지역왕을 누가 다스렸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정도는 우리 체크해둬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몽골 제국을 갖다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어쨌든 몽골 제국이 어떤 식으로 국가가 운영됐는지 이런 거 정도는 체크해둬야 됩니다. 쿠릴타이 이런 제도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소개했던 게 뭐였냐면 이 분봉제도, 복습입니다. 분봉제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 유목국가들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사이즈가 크죠. 이게 농경국가하고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걔네들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유목하는 공간이라서 그래요. 그 지역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목 활동을 하는 지역이지. 그게 국가 형태로 보이는 것 뿐인데, 어쨌든 분봉제도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는 울루스 제도, 이런 것들. 울루스 이런 것들 있죠. 이 울루스는 일종의 이제 농경국가로 치면은 봉건제도와 비슷하게 부족이라든가 가축을 나눠줘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라 했잖아요. 맞죠? 막 그 지역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부족을 지배하는 개념인 거야. 어쨌든 울루스. 그래서 이걸 초래해서 4개의 칸국이 대충 만들어집니다. 너무 크니까 몽골 제국 갖다가 이제 분봉하여 이제 다스린 거였죠. 뭐 대표적인 게 킵차크 한국, 1한국, 그 다음에 뭐 오코타이 한국, 맞죠? 오코타이 한국. 그 다음에 나중에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5번째 칸이었는데, 이 쿠빌라이는 중국을 지배했거든요. 그 중국을 지배했던 쿠빌라이는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꿔. 그게 원나라지.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몽골 제국이 하나의 어떤 가족제도 하에, 가족제도 비슷한 울루스라고 하는 가족제도 하에서 제국 전체가 통치된 겁니다. 물론 이게 느슨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각자의 길로 가게 되죠. 맞죠? 뭐 나중에 1한국은 나중에 어디에 정복되나?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어쨌든 저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이슬람 제국에 흡수되고, 맞죠? 흡수되고, 킵차크 한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러시아에 흡수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각 몽골 제국이 붕괴되면서 또다시 이제 지역 국가들이 등장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몽골 제국은 너무 넓어서 이 세계사와 막 겹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정도만 설명했었고, 뭐 쌤이 그 말고도 몽골 제국에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시족제에 기반했던 캐식 제도, 친위대라 부릅니다. 친위대. 요까지 설명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각 부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걸 활용했다는 것 정도 설명했던 것 같고, 말고도 뭐 천호제, 백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각 부족을 통제하였다. 이 정도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 요거 이상은 옛날에는 더 많이 소개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더 소개된 것 같은데 교과서에 나온 수준은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상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말고도 뭐 TMI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런 것까지 설명했었어. 몽골 제1주의, 제1주의라고 해가지고 민족 평등 정책이 아니라 민족 차별 정책이야. 차별 통치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몽골인들을 갖다 가장 우대하고, 그 다음에 생목인이라는 거 있었어. 생목인이라고 있었어요. 생목인. 눈이 색깔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시아인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중앙아시아나 이슬람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몽골 제국을 통치를 많이 하거든요.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몽골 제국의 그 사람들이 많이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생목인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설명은 안 했지만 교통제도로서 역참제 이런 거, 역참제. 오케이.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면 어떻게 그 모든 지역의 어떤 교통수단을 구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역참이라고 하는 걸 뒀다고, 우리 조선시대 역참제가 여기서 나온 건 다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나른한 오후 시간이라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역참. 역은 말 그대로 말을 빌릴 수 있는 곳이고, 참은 숙소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각 지역에 설치하고 몽골 제국을 통치하는 어떤 교통수단, 통치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거. 뭐 이런 거는 책엔 소개되지 않지만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끝. 알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 어디냐면 63페이지예요. 63페이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뭐 이렇게 몽골 제국은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 운동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몽골 제국에 대한 저항 운동. 이게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왔잖아. 민족의식의 성장. 이렇게 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뭐 동아시아의 민족주의가 언제 탄생했느냐, 뭐 유럽의 민족주의와는 좀 달라서, 뭐 우리는 같은 민족이 언제 탄생했냐,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민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 맞지만, 외부의 어떤 저항하면서, 외부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그런 공동체의식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죠.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그래서 각 지역이 이제 이 몽골의 침략이 어떻게 저항했느냐, 그 정도만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몽골이 침략한 적이 되게 많지만, 일단 뭐 고려도 침략을 받았죠. 고려에서의 저항운동.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서의 저항운동.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베트남. 베트남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의 저항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겠습니까? 여기 저항운동에 대해서, 몽골에 대한 저항운동입니다. 맞죠? 이 고려시대 이 몽골이 언제 쳐들어왔느냐, 뭐 알다시피 이 무신정권 기간이었어요. 무신정권 기간이었죠. 무신정권이 1170년에서, 되게 외우기 쉽습니다. 1270년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1270년이 끝나는 거래. 무신정변은 1170년 알겠는데 1270년은 어떤 해길래?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몽고가 쳐들어와서 여기에 저항운동이
개경이 아니고 개성이죠. 그 당시 뭐 수도가 개경이었으니까 개경이 아니고 수도를 옮기게 되지, 강화도로. 강화도에서 40년간 저항하다가 결국 항복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죠. 환도했던 게 1270년 원종 때 이제 환도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이제 무신 정권 기간이라 부릅니다. 이 정권은, 무신 정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몽고에 이제 항복하면서 무너진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들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일단 최후 시절이었습니다. 최후가 집권하던 시기였고, 알다시피 최후가 수도를 옮기죠. 수도를 개경에서 어디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몽골에 본격적으로 저항하게 됐었고, 알다시피 결국에는 40년 뭐 저항했다고 하지만 뭐 이 사람들 제대로 저항했겠습니까? 그냥 강화도 지키고 있는 게 다였고, 보통 고려시대였던 저항운동들 보면 천민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천민들. 이 천민들이 저항해서 그러니까 국가적 공을 세우게 되면 천민 해방되기도 했었고, 김윤우 같은 사람들, 맞죠? 승려 출신의 김윤우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불탄 것도 많고요. 분화제가 소실되고 했던 것도 많은데, 몽고의 침략으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많이 저항했지만, 이게 대표적인 또 저항 세력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이 삼별초 항쟁이지. 들어봤다. 삼별초 항쟁 맞죠? 이 삼별초는 너네 이게 뭐 우리의 저항 정신을 상징한다. 이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내가 이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책을 통해서 본 것밖에 없으니. 근데 사실 이게 삼별초는 이 무신 정권에 좀 친다. 일종의 사병과 같아요. 사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원래는 강화도 안에서 어떤 무신들을 지키는 군인, 사병 집단인데, 얘네들이 공적인 역할도 좀 했었대요. 뭐 이렇게 뭐 치안이라든가, 강화도 안에서의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맡아보면서 약간 경찰 업무도 맡아보고 했었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근데 이 무신 정권이 더 이상 이제 그 당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정권일 거예요, 아마. 그 시절에 이제 뭐 몽고에 이제 저항을 포기하고 환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신 정권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랄까, 몽고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 내가 보기엔 그래, 이제 개경 환도를 반대했던 세력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싸웠어. 알겠습니까? 강화도에 있었던 삼별초들은 몽고에 항복하지 않고 근거지를 갖다가 어디로 옮기나? 근거지를 갖다가 진도로 옮기죠. 진도에서 패배해가지고 제주도 가죠. 제주도. 결국 여기서 몽고군에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항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원나라의 어떤 간섭을 받게 되죠. 결과 이렇게 40년간 저항했지만 결과는 첫 번째, 여기 적어놨지만 각 나라마다 민족의식이 성장합니다. 민족의식. 그러니까 몽골이 저항하면서 우리는 몽고의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의식 같은 거죠. 대표적인 민족의식을 나타내는 역사서들 뭐가 있었어?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역사서가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려전기에는 삼국사기라는 게 있었어요.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누가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죠. 김부식이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은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교적 사관이니까 커요. 역사를 서술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미신적인 내용이 내는 건 다 싹 다 뺐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단군신화 이런 건 다 안 나오는데, 이때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적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서가 등장하지.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 이런 책들. 어쨌든 이런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있지만 뭐 제왕운기,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것들. 그리고 몽고에 저항하면서 우리 생겨났던 민족의식을 상징하는 책들이다. 역사서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똑같이 일본이라든가 베트남도 살펴보는 겁니다. 각 나라들이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각국의 어떤 민족의식을 키웠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요 이제 몽고의 침입을 받게 되는 계기는 일단 고려 때문이죠. 맞죠? 그 몽고가 그 당시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에 이제 항복하게 되면서 이 고려에게 요구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일본 정벌이 었어요. 그래서 너네 고려에 설치된 기관 중에 정동행성이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정동행성이 동쪽을 정벌한다는 뜻이잖아요. 행성, 말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관청이란 뜻이고, 정동행성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려에서 설치된 일본 정벌 기구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몽 연합군이 설치되죠. 그 당시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려는 항복했지만, 몽고에 항복했지만 계속 일본에게도 항복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항복해요 막 하는데 일본은 이제 거부하죠. 요 삼별초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일본에 이제 국서를 보내가지고 왕의 직인도 안 찍힌 국서가 일본에 막 날아들어요. 그럼 요구했는 건 뭘까, 이 사람들은? 항복하라였을까? 같이 싸우자는 거였을까? 그래. 같이 싸우자는 내용으로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상한 문서가 2개 들어오는데, 이상하지 않지? 2개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고려왕이 보내놨던 그 항복을 권유하는 문서, 삼별초가 보내놨던 그 저항하자는 문서, 막 이렇게 왔는 이런 아름다운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선택한 건 뭐? 저항을 선택하게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사를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해줘가지고, 막부 시절입니다. 막부 시절. 이때 일본의 그 집권자는 가마쿠라 막부라 불러요. 가마쿠라 막부 시절인데, 이 가마쿠라 막부 시절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알겠습니까? 이 당시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이 호조. 이 한문 쓰면 못 알아듣잖아. 호조라고 하는 어떤 그 외척 세력입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던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외척입니다. 이 얘네들이 이제 집권해가지고 일본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여몽연합군과 싸우려고 이제 결의했던 게 이 사람들이었어요.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여몽연합군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들아, 일본은 섬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침략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고조선 때부터 처음 망했잖아요. 한나라 쳐들어와가지고 한사군 설치되고 뭐 이러면서 몇 번이나 뭐 고구려 살수대 처음 하고 난 113만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버티고 막 지켜온 나라잖아. 일본은 근데 외부의 침략이 사실상 없었는데, 이게 침략을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일본은 한 번도 침략 안 받았다가 이제 최초로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몽고예요. 세계 최강의 몽고 군대를 맞아들인 거야, 이 정권이. 알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린 알다시피 여봉연합군은 2번 다 실패하죠. 태풍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호조씨가 집권하고 이 당시에 이 여몽연합군을 갖다가 막게 되고, 결국엔 이 호조씨가 극복한 거지, 뭐 막아낸 거지. 알겠습니까? 더욱더 강화되어 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는 어떤 자신감? 태풍 불어서 다 끝난 건데. 어쨌든 더 강화되면서 일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신국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신국의식. 신국의식. 무슨 말이냐, 이 신국의식이. 말 그대로 자기들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2번이나 그것도 태풍으로 그냥 막강한 이 몽고군이죠. 특히 몽고군을 막아냈으니까. 물론 이 배 만들고 했던 건 다 고려인이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배 만들고, 물론 송나라 때도 송나라가 남송인들도 많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2차 원정 때는. 태풍 부는 거 다 예견되고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몽고군 진짜. 하여튼 그래서 일본은 이 최초의 외국 군대의 침략을 갖다가 태풍이 더 막아줬기 때문에. 태풍을 뭐라 부르는지 알죠? 일본에서는 가미가제라고 부르는 거. 가미가제, 신풍. 일본어로 하면 가미가제라고 부릅니다. 일본 놀러 갔을 때 일기예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신풍이라 쓰죠. 그때 생긴 겁니다. 어쨌든 신이 지켜주는 나라, 신국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뭐 이런 어떤 일본의 몽고와의 관계. 잠시 방송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능 영어 듣기 평가 방송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안 되는데, 나 수업해야 되는데. 잠시 듣기 평가 테스트
퀘스트가 있겠습니다. 안 돼. 설마. 빨리 하자. 들으면서 수업 들어. 알겠어. BGM 깔아줄 테니까. 자, 베트남도 마찬가지. 베트남도 몽고군의 침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너무 큰데 소리가? 자, 너무 크지만, 자, 베트남은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활용했던 중요한 영웅이 한 명 있어요.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일단 베트남은 조금 베트남살 조금 정리해 줄게. 당나라가 멸망하고 진짜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쩐 왕조라 불러요. 쩐 왕조. 알겠습니까? 이 쩐 왕조는 오래 못 가고 망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등장한 게 레 왕조라 부르고, 그 다음에 리 왕조라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쩐 왕조라 부르는데, 요 세 왕조를 합쳐가지고 얘들아, 젠장 합쳐가지고 대월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레 왕조, 리 왕조, 쩐 왕조 또 나오네. 똑같은데 진짜 이걸 전기 쩐 왕조라 부르고, 이걸 후기 쩐 왕조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그냥 대충 대월이라고 하는 이 왕조는 레 왕조, 리 왕조, 쩐 왕조를 합쳐서 부르는 거야. 근데 2021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듣기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이 베트남이 이제 몽고군과 싸우게 됐을 때는 언제였냐면 요 쩐 왕조 시절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 전기가 아니고 후기 쩐 왕조 시절입니다. 요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다고? 몽고가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대표적인 우리도 뭐 전쟁남의 영웅이 있잖아. 임진왜란 이수신처럼. 맞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 몽고군이 3차에 걸쳐 침입해 왔는데 이걸 막아낸 영웅이 있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잠시 후 1시 10분부터 다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쩐흥다오의 활약으로 몽고군을 훌륭하게 막아냈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민족의식의 성장.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다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전혀 알맞지 않은데 너무 큰데. 자,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자기의 역사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적은 역사서, 삼국유사와 비슷한 거야, 사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월사기라고 합니다. 대월사기, 오케이? 이런 걸 역사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어떤 역사를 갖다가 강조하고 민족의식을 갖다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말고도 베트남 문자가 원래 있어요. 이런 쯔놈 문자라고 불러요. 진짜 알겠어요? 이런 거 창제하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베트남 민족의식의 성장에 기여했던 게 여기에 저항하면서, 몽고에 저항하면서 이루어졌다. 끝! 하정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제 교재를 넘기시기 바랍니다.